네, 8월 19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신 분은요, 유한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참 어이없는 하루네요. 네. 제가 아니, 지금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지난주까지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어떤 D램 가격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이슈로 하면서 반도체주가 부러졌는데 네. 근데 이번 주 슬금슬금 뭐 전체 주가가 좀 빠지더니 오늘은 그냥 확 전체 종목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거의 상승 종목 수가 몇 개 안 나왔으니까요. 아마 10개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최근 들어서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좀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눈치만 봤던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훅 들어오면서 아침장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공개된 의사록에 보면 연내 테이퍼링 시작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 대부분이 좀 동의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 물가 상승률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 의견 중에 아직은 고용 목표가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FOMC 의사록에서는 이 연내에 테이퍼링에 대한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작용을 시작을 했고요. 미 증시도 이에 따라서 한 1% 정도 약세로 끝나면서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가 부담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장 개장을 맞이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 테이퍼링 이슈는 상당히 좀 묵은 재료라서 그렇죠. 모르는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 대부분 다 아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에는 뭐 한 1% 내외 정도 약세가 보이긴 했지만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금리가 전혀 변동폭이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 테이퍼링을 대부분의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하고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FOMC 정례 회의는 이제 9월, 11월, 12월 3번 남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빠르면 이제 한 9월 정도, 9월 FOMC 때 테이퍼링이 선언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늦어도 한 11월에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묵은 재료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우리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고 또 한때로는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었고 뭐 그 후에는 이제 뭐 별로 그 영향을 안 받는 모습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테이퍼링에 대한 그 어떤 우리 두려움 이런 거는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시장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사실 장 중반까지도 왜 빠지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네. 빠지고 나니까 이제 이유를 우리가 테이퍼링에서 찾는데 일단 그게 맞는 것인지부터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빠질 때는 빠지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이유를 찾아서 이제 그러니까. 주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도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고 났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장 흐름이 괜찮았는데 나름 전일에 있었던 미 시장에서 보여줬던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 미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다, 이런 부분을 잘 소화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때쯤 딱 북한 이슈가 또 하나가 터졌죠. 아, 그래요? 예, 북한에서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게 미사일 시험 발사 계획을 관계기구에 통보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동해상의 미사일 시험 발사 계획을 일본 측에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렇게 몇 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뭐 핵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해상으로 미사일 이렇게 빵빵 쏘다니는 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큰 이슈로 평소라면 못했을 텐데 워낙 지금 투심이 약하다 보니까 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쉽게 좀 밀리는 모습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아무래도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최근 시장을 국내 시장에서 좀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에서 좀 구두 개입이 있었죠. 그래서 원화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 하나, 그리고 이 북한과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다시 또 원화가 약세가 되는, 그러니까 환율이 튀어 오르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격스럽게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 북한의 어떤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나왔던 그 시점부터 이게 시장이 좀 하방으로 꺾이기 시작한 건가요?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때부터 조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1시간 난집했을 때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은 조금 그치려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매도세가 크지는 않았어요. 뭐 지난 뭐 며칠간을 생각을 해보면 시작하면서 뭐 1,000억, 2,000억씩 팔고 시작을 했거든요, 얘들이. 근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나라는 이렇게 좀 안심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제 북한 이슈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예,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더니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많이 좀 밀렸다.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뭐 지난번에 삼성전자 뭐 하루에 1조씩 팔고 막 하루에 2조씩 전체 매도 때리고 네네네. 현물을 이럴 때에도 우리가 1%좀 넘는 1%안 되나 1% 좀 넘는 정도의 마이너스로 방어를 했잖아요. 네네. 개인들이 다 매수하고 또 오늘 외국인이 팔았다 해도 한 3천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외국인의 매도세에 비해서 시장 그 하락폭이 좀 더 깊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그 하락의 첫 시작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밀렸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 1, 2주 사이에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섣불리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관망적이고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에 대한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진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매도에 의해서도 호가창이 금방금방 깨지면서 하락률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오늘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도 거의 없었고요. 그 말은 매수하겠다고 빠질 때 매수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매수 심리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1, 2주 사이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져 왔었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약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오늘 역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섣불리 매수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심리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지수로 보면 한 2%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3% 정도 빠졌는데 사실 개별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 거의 뭐 5% 이상, 5% 전후로 다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형주, 네네. 우량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락의 시작이냐. 더군다나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또 네. 주말 앞두고 사람들의 투심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작이냐 아니면 이게 마지막 어떤 신호일 것이냐. 근데 일단 우리가 그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어떤 가격의 큰 하락,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되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뭐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제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바닥을 잡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매도세가 투매가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질질질질 이렇게 이런 양상에서는 바닥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투매 형상도 나타나면서 진짜 훅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말 이럴 정도로 이런 급격한 매도 물량들, 그러니까 신용과 관련된 물량들, 레버리지를 썼던 그런 물량들이 반대 매매를 동반을 하면서 급격하게 쏟아질 그때 시장이 정말 크게 한번 하락을 하고 그때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라든지 오늘 시장의 하락의 형태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바닥을 논하기는 좀 이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좀 보수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한 시점인 거고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적인 투자 관점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럼 매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계적인 매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트내에 뭐 5개 또는 6개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기계적으로 5%든 10%든 전체적으로 좀 잘라내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매도로 촉발돼서 환율이 상승하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즉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멈추
매수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환율 조금 변경을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뭔가 시장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매수가 가담하는 것은 그 타이밍 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또는 앞서 말했지만 가격이 무척 싸졌을 때 하락을 했는데 정말 투매가 나타나면서 이건 누가 봐도 할 정도로 공포심이 물려올 정도로 가격이 싸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타이밍을 잡아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바닥을 잡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현금 비중을 조금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릴 때 같이 하는 팁이 뭐가 있냐면 내 종목들 중에 보신다라고 하면 플러스 난 종목들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면 매도를 할 때 플러스 난 종목들을 일단 매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이제 물 탄다든지 추가 매수할 기회를 이제 노려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난 종목들 중에서 시작할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한 종목을 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약한 종목부터 쳐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운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해보셔라. 내 포트 내에서 가장 약한 종목부터 일단은 제거해 나가고 최대한 포트를 압축해내서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꾸려 나가시는 게 시장이 반등이 났을 때 오히려 더 강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8월달 시작했을 때 8월달 위기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저 잭슨홀 미팅이 됐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현금 비중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첫 주 말쯤 해가지고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상승하면서 이거 시장이 다시 긍정적으로 가네 이렇게 딱 했는데 반도체로 하루아침에 딱 꺾이더니 그냥 슬금슬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 이유 없이 새로운 어떤 하락시킬 만한 이유는 없었던 거잖아요. 테이퍼링 다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고. 네, 맞아요. 확실히 투자 심리가 매우 약해졌다. 이게 네. 동의가 될 수밖에 없네요. 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의 행태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니까 과연 외국인이 언제까지 매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더 매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매도하는지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다만 이제 2018년 그 당시와 좀 비슷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에 2018년도에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몇몇 외국계 증권사에서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이제 벌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도 피크아웃을 좀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2018년하고 그렇게 또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신다라고 하면, 2018년도에는 이게 이제 빨간색이 코스피 지수고, 좀 진한 검정색이 삼성전자, 회색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데 이게 이 당시에는 지수를 이렇게 상승시켰던 요인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승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때도 역시 모건스탠이었죠. 예.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게 이게 지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성을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 과정성을 본다라고 하면 이 지수의 상승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다른 여타 종목들이 이끌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연초 대비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이제 연초 대비해서 상승 지수에 때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2018년하고 또 이게 상황이 똑같지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럼 무엇일까? 과연 외국인들이 매도가 왜 이렇게 계속 나오나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도 또 가지게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형 IPO가 많았습니다. 맞아요. 보시면 딱 생각만 하더라도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쓱바사라고 이제 저희는 줄여서 부르는데, 예, 쓱바사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이들 모두가 이제 국내에서 시가총액 순위를 본다면 2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대여급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패시브 자금을 운영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새로운 대형급, 신진 그 종목이 등장을 하게 되면 지수에 이렇게 이렇게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을 줄여요. 왜냐면 이 종목들이 지수 내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기계적으로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종목들을 일정 비율로 줄여서 새로운 종목을 이제 지수 내에 편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새롭게 상장하는 거는 늘 새롭게 지수단에서 본다라고 하면 항상 좀 수급상에서는 안 좋은 요인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매도는 기계적인 매도,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상에서의 그런 리밸런싱 매도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기계적인 매도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매도세는 다음 달 9월 9일 선무옵션 동시만기일까지 좀 이어질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외국인의 매도 행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 부분만 가지고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또 설명이 안 되냐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서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내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요인들을 지금 시장에서 언급되는 요인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이탈만 가지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이제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주요 이머징 통화 성과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좀 진한 파란색이 최근 한 달이고요. 좀 연한 파란색이 최근 일주일이거든요. 최근 일주일에 하락폭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기준선을 대비해 가지고 밑에 있으면 원화가 그만큼 약세가 됐다는 의미인데, 이머징 국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의 원화가 지나치게 지금 약세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어요.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브라질, 필리핀보다 한국의 원화가 약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원화가 약세가 되는 이유가 그럼 달러가 강해서 그러냐, 이게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게, 이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고요. 원달러 그림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 7월 수준, 7월 고점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화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 수준을 벗어나서 위로 지금 튀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달러 자체가 강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달러 자체가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원화가 약한 거예요. 원화가. 그래서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화인 이 원화만 이렇게 유달리 약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진행이 됐던 때가, 본격적으로 매도가 됐었던 때가 8월 9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진행된 매도 규모가 한 7조 7천억 정도? 그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 예, 현물만. 그 선물 매도까지 합하면 10조 원이 넘어가요,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네. 사실 이 정도 매도 규모가 저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한 1, 2주 사이에 한 10조 원 정도의 매도가 쏟아졌던 기억이 제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시장에서 제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뚜렷하게 외국인의 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범인을 반도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반도체로 이제 몰고 가는 건데, 이게 또 그 이유가 또 맞아떨어진 게,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됐던 게 공교롭게도 8월 9일부터예요. 그때부터 매도세가 나왔었고, 삼성전자에 한 6조 7천억, 그리고 하이닉스에 한 2조 원 가까운 매도가 나오면서 한 9조 원 가까운 매도가 이 두 종목에서만 나왔으니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됐던 거는 이 반도체 너희들 때문에 지금 매도가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반등의 트리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부터 반등의 트리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당연히 반도체가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 반도체 외국인 매도세가 언제 그칠 것이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시장의 반등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아리송한 게,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매도세를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네, 대단한 10조 원 가까운 매도세를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들이 한 500만 명 지금 된다라고 해요. 지금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시면 그림이 지금 6월까지 한 454만 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8월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50만 명 가까이가 더 샀다고 합니다. 지금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500만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는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말은 대부분이 다 물려 있다 지금 삼성전자에. 그렇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실 때 그 외국인의 이제 현물 매도, 선물 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지금 삼성자산운용이죠. 삼성자산운용의 그 ETF 본부장 이분의 백그라운드는 최창규 본부장인가요? 하여튼 그 16년간 그 파생 애널리스트를 하신 분인데 이분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그 7월 달까지도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거에 이 베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조 정도의 선물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8월 초까지도 그게 그러니까 롤오버를 해가지고 그대로 들고 있었다가 지금 최근에 3조를 매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하락으로 보는 거냐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중립 의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조 상승할 거라고 봤던 선물 3조를 갖다가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제로. 그러니까 제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자기도 이제 조심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포기하기는 이르다, 뭐 하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시장의 약점이 이분 말씀에 의하면 이 신흥국이 불안정하면은 이 헤지 펀드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글로벌들이 헤지 성격의 여러 가지 수익 게임률이 해드리시나? 한국 선물이 너무나 쉽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맞습니다. 선물을 공격하니까 그거에 대한 그 신흥국의 헤지를 한국 시장의 선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변동성이 그냥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100%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선물 시장을 크게 좀 개방을 하면서 외국인 이런 논란이 좀 많이 있죠. 외국인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되어버렸다. 뭐 그리고 뭐라 하죠? 자판기 현금 자판기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다. 현금 인출기처럼 되어버렸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외국인들이 놀기에는 선물 옵션 그 선물의 그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 외국인들의 매매에서 해치성으로 매도를 때리고 이런 플레이를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국 시장부터 일단 패대기를 칩니다. 얘들이. 그래서 이제 얘들이 다른 쪽을 해지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100% 좀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뭐라 그럴까요? 악순환이 돼서 매도하니까 환율이 가치가 원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게 또 악순환이 돼서 또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맞습니다. 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이창훈 본부장 그 어디죠? 저 공무원연금 그 CIO 하셨던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과거에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했는데 맞아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하도 이 국회 여기 청문회 끌려다니고 하니까 이제는 그걸 무서워해서 안 하기 때문에 완전 외국인 놀이터가 돼버렸다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게 기존에는 진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연기금에서 상당히 외국인의 그런 반대 포지션을 잡으면서 좀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기관은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사실 기관에서는 이미 기관은 딱 그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가입을 해서 펀드에 돈을 입금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돈이 생겨가지고 이제 주식도 사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펀드에서는 자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고 지금 과거에 기관과 연기금이 했던 역할을 개인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게 응축된 힘이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 벌기가 한국 시장에 되게 쉽다는 게 내가 상승으로 돈 좀 벌어볼까 하면 파생해서 선물 매수하고 현물 좀 사면은 쫙 바로 돈을 벌고 올라가는. 공매도 같이 포함해서 선물 매도하고 현물 매도하면은 또 쫙 밑으로 벌고 맞아요. 그 자기들 마음대로 벌어가고 우리는 그냥 계속 휘둘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말도 해요. 워런 버핏이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렵다? 절대 지금 같은 성공 못한다. 이미 파산을 했을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거든요. 그렇죠.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IPO 공모주들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신규 코스피 200이 됐든 그 다음에 MSCI에서도 편입을 하든 그러면 일정 비율을 사야 되니까 패시브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들어오는 게 없으니 가지고 있던 물량을 또 팔아가지고 그 새로 사야 되는 어떤 리밸런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결국은 또 유동성의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악순환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복합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테이퍼링 이슈도 이머징 시장에는 그렇게 달갑지 않는 이슈이고 이런 요인들이 하나하나가 다 모아지면서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먹고 사는 국가인데 또 이 반도체에 대한 논란도 좀 다시 이렇게 일어나면서 좀 어려운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성질은 나지만 이 외국인하고 이 엄청난 외국인 세력과 맞서서 싸우기에는 우리 힘이 약하니 이들을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현실론이 가장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규 매수와 관련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고요. 제가 뭐 그림 하나 또 말씀하시길래 그림 하나 또 같이 준비해 놓은 거 있네요. 보시면 개미는 팔고 외국인이 산 이 주식 수익률 승자는라고 하면서 개미가 풀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외국인이 담은 종목은 LG화학,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지스 딱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안타깝지만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많이 처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하고 있는 종목과 산업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런 걸 또 포트폴리오 또 자율스럽게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도 지금 시장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내가 가진 종목만 빠진다고 하면 우리 좀 리밸런싱, 뭐 종목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다 같이 종목들이 빠지니까 이럴 때는 좀 자연스럽게 그렇죠. 종목 교체하기가 좀 쉽겠죠. 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현실에 또 매달려서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 네네. 상황에서도 뭔가 긍정적인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앞으로 그래도 이제까지 계속 시장을 긍정적으로 끌어왔던 어떤 주도의 역할, 약하지만 했던 게 2차 전지잖아요. 네. 이걸 계속 우리가 좀 신규 투자가 됐든 보유 관점이 됐든 이쪽을 계속 보는 게 괜찮을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들어가는 업종들이 주가 수익률이 좀 요즘 괜찮아요. 그리고 그들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업종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의료기기 업종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좀 입맛을 다시면서 조금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은 결국은 돌아서 다시 2차 전지로 좀 다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업종은요, 자고 일어나면 계속 호재성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봤듯이 2차 전지 종목들은 괜찮은 종목들 꽤 많았었거든요. 뭐 첨보라든지 LF라든지 나노신소재라든지 뭐 동화기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어떤 느낌이었냐면 테이퍼링 그거 뭐야? 먹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차 전지 업종이 많이 올라간 거 맞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부분 맞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와 저렇게 많이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몇 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미국에서의 그 얘기하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이번에서 봤듯이 경기 민감주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을 좀 많이 타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좀 우상향할 종목군이 어디 있을까?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보일 종목이 어디 있을까? 딱 떠오르는 것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플랫폼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와 상관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 분기마다 성장성을 보이는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 2차전지 업종이 사실 2차전지 업종 외에는 대안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은 뭐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이쪽 2차전지 업종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2차전지 업종도 많이 올랐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뭐 신흥 SEC 한번 언급드리고 간 적이 있는데,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까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계속 트레이딩을 붙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흥 SEC가 납품하는 게 삼성 SDI 향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제 부품을 만드는. 네. 그러니까 삼성 SDI가 계속 시장에 이제 각광을 받고 이제 뭐 신규 투자, 미국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쪽에만 납품하는 신흥 SEC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이러한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끌고 온 건데, 이제 미국 투자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가 이게 좀 명확하게 발표가 되는 그 순간이 뉴스에 팔아라. 세론 뉴스. 예. 그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하락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게 얼마 남지 않은 듯 한데 지금 들어가면은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 의견에도 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국내 시장에만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죠. 세론 뉴스. 뭔가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든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뎁다 때려가지고 매도세가 나오는 매물이 출대하는 뭐 국내 시장에서만 좀 나타나는 좀 진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시장이 워낙 빨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선반영 빨리 하고. 사람들이 워낙 좀 성격도 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주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 그때가 단기간에 꼭지점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그거를 물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살 기회로 한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쪽 섹터의 성장성이 삼성 SDI가 투자가 끝날 게 아니거든요. 이번 한 번만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 공장을 또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2공장, 제3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유럽 시장에 또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 2차전지 쪽, 전기차 배터리 쪽은 계속적으로 증설 사이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꼭지는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완성 배터리 업체에 관심을 가질 거냐, 대형주 중심에, 아니면 이제까지처럼 소재주, 아니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장비 부품주, 어느 쪽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할 것이냐 하는 이슈는 좀 남겠죠? 네.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부품과 장비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매력은 가장 높습니다. 2차전지 내 그 밸류체인 본다라고 하면. 하지만 주가 매력을 본다라고 하면 장비보다는 부품주들의 주가 매력이 높아요. 좀 싸다? 네. 그러니까 싸다라는 관점보다는 주가의 탄력성이라든지 주가의 메리트를 본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장비주들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그런 수주가 들어오면 일회성이라는 요인들을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가요. 하지만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장비주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부품주들보다 더 유리한 거는 소재입니다. 아무래도 소재는 계속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소재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이미 시장에서는 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지금 커져나가는 시장을 나눠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 가장 매력도는, 주가 매력도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 세 개의 셀 업체도 한두 종목은 좀 가져갈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워낙 대형주니까
뭐 소재주가 한 10% 올라갈 때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4, 5%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소재주도 일정 부분 가져가고 대형주는 또 일정 부분 가져가서 포트폴리오 적절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 에코프로비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그 양극재? 네, 양극재죠. 양극재죠, 지금. 네. 양극재에 관련된 이 소재 주식들이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음극재에 대한 뭐 기대감이 이제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슬슬 나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술적인 강점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불러일으키는 요인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하이니켈, 양극재에서의 그 하이니켈 기술은 압도적이에요, 지금.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이때 사용되는 소재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소재들이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MCM,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쓰면 NCA,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이제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니켈의 함유량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코발트는 비싸기도 하지만 결국은 니켈의 함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니켈 함유량을 얼마큼 가져갈 수 있는지가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제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뭐 이런 얘기 하죠. 622, 뭐 811,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622는 니켈 6, 코발트 2, 망간 2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고 811은 뭐 니켈을 한 80% 정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니켈 함유량의 한계를 한 94%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좀 한계치를 정해놨었나 봐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좀 이론적으로는 94% 이상을 좀 하기에는, 왜냐하면 니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배터리가 터져요.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니켈 함유량은 한 94% 정도 이론적 한계를 정해놓은 것 같은데, 이번에 국내 스타트업 회사 중에 하나가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겠죠. 결국 양극재는 이 니켈의 함유량을 올리는 거는 이제 한계치에 온 거예요. 거의 98%까지 올렸다고 하면 뭐 더 올려봤자 뭐 1% 더 올리겠죠. 뭐 100% 니켈 가지고는 못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니켈 양극재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는 올 때까지 온 거라는 얘기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양극재를 통한 배터리 기능 향상은 한계에 좀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것은 양극재가 기술적 한계를 도달했다 그러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게 음극재가 되겠죠. 그러면 음극재는 어떻게 되느냐? 음극재는 양극재가 이제 주행 거리를 늘린다라고 했을 때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을 좀 짧게 하고 배터리의 수명을 좀 길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음극재 소재는 흑연을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흑연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 실리콘 소재를 섞어서 쓰면 상당히 그 배터리의 효능을, 음극재의 효능을 좀 성능을 증가시킨다라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리콘 소재를 좀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본다라고 하면 또 실리콘 소재를 첨가해서 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 복합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들 업체에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극재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음극재 쪽을 주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또 뭐가 있냐면 양극재가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이 실리콘 음극재를 무한대로 쓸 수는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NT 도전제라는 것을 써가지고 양극재가 부풀어 올라가는 현상을 막아주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CNT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두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까지도 좀 최근에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음극재를 생산하고 그다음 지금 얘기했던 도전체 이런 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예. 음극재 같은 경우 포스코 케미칼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여기서 생산하는 거는 흑연을 소재로 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음극재를 많이 생산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실리콘 복합 소재를 이용한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LG 화학 향으로 들어가는 업체는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대주전자. 음극재 복합 소재를 실리콘 복합 소재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SK 향으로 들어가는 거는 SK 머티리얼즈가 좀 담당을 할 것 같고요.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일단
한솔케미칼이 그동안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한솔케미칼 외에 다른 한두 업체가 더블 밴더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NK전자라는 종목이 조금 그 후보군으로 좀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리콘 복합 소재를 쓰면서 양극재가 부풀어 올리는데 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CNT 도전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노신 소재, 나노신 소재가 업계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하나 업체는 동진세미캠 역시도 이 CNT 도전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진세미캠은 이 CNT 도전제의 매출 비중이 너무 작아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이 정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음극재의 어떤 그 시장성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잘 트렌드를 추적하다가 지켜보다가 그럴 때는 이 음극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주식, 이걸 뭐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앞으로 이쪽의 쓰임새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에 맞서지 말자 좀 어폐가 있는데, 하여튼 외국인의 어떤 흐름을 좀 이용하자, 그래서 내 수익을 좀 올리자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지난 수업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의료 관련 기계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여기에 계속 외국인이 매수가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 상황을 좀 한번 자세히 풀어봐 주시죠. 네,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미용기기 업체들한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뭐 잘 안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왼쪽의 그림이 클래시스의 수급이고요. 오른쪽이 제이시스 메디칼의 수급인데요. 뭐 숫자는 안 보셔도 돼요. 숫자는 안 보실 필요가 없고, 빨간색은 이쪽이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온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빨간색은 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고, 파란색은 매도가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클래시스라는 종목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7월 1일 정도부터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기조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도 빨간색이 좀 많죠. 외국인 이쪽이 빨간색이 좀 많죠.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6월에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미용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2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들 업체들이 서프라이즈를 좀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체별로 본다라고 하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 이어서 중국이 새로운 주요 국가, 수출 국가로 좀 등장하면서 실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번 6월 달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7월 데이터가, 수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새롭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남구, 통관 데이터입니다. 에스테틱 의료기기 통관 데이터인데, 강남구는 클래시스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게 이제 옆에가 이제 7월 달 막대 그래프인데, 왜 이렇게 줄었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분기입니다. 분기 하나가.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이 전이 2분기고요. 3분기는 7월 한 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치가 여기서 이제 쌓여질 거예요. 8월 달, 9월 달 이렇게 쌓아질 겁니다. 쌓아질 건데,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3개월 중에 이제 한 달, 7월 달 데이터만 나왔는데 상당히 높게 나왔죠,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이쪽은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도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장비 수출 증가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클래시스와 마찬가지로 소모품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은 금천구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7월달, 여기 이제 뭐 8월달, 9월달 데이터가 합쳐질 건데, 마찬가지로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에서는 지난번에 클래시스에 대한 목표가를 34,000원을 좀 제시를 했었고,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에 타겟 프라이스를 좀 제시를 했었는데, 이쪽은 사실 한번 판이 깔리잖아요. 한번 장비에 대한 수출이 시작이 되면 계속적으로 소모성 부품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판이 깔리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매출 성장세가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와 같이 좀 한번 눈여겨볼 종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보는 그 어떤 의료기기, 건강상의 어떤 의료기기라기보다는 우리 미용 의료기기, 그렇죠. 피부 미용기기. 그러니까 우리 뭐 에스테틱샵, 피부관리실에서 고객들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네. 어떤 시술, 뭐 그런 기기로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단어로 보면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의료기기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미용,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괜찮은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네요.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데이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모르는 상태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힌트 혹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딱 얻으시면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조사하셔서 왜 사야 되는지 적어도 그래도 이유는 알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을 가지고 따로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데이터도 찾아보시고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이 매수 결정을 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게임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특히 크래프톤, 그다음에 NC소프트가 네네네. 좋은 모습을 정말 보였는데 오랜만에 좀 예. 근데 참 이게 참 뭔가 우리가 주식시장이 참 이 변덕스러운 게 우리 NC소프트에 대해서 그저께만 해도 되게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욕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되게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싹 달라져. 크래프톤도 사실은 좀 그랬죠. 근데 네. 이제 또 이후에 쭉 좋은 모습 보이니까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또 보이면 사람 마음이 또 이렇게 싹 변해. 괜찮은 건가? 그전에는 너무 비싼 거야. 폄하하다가. 네. 참 우리 이 심리가 참 변덕스러운데. 일단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김택진 대표가 거의 뭐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어요. 김택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신작 모바일 게임 리니지 W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거의 뭐 모든 걸 쏟아부었다라는 투로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심정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장함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워낙 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클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좀 2분기 실적이 좀 그래도 준수한 실적은 거뒀죠. 한 1,74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는데 사실 연간으로 5천억, 6천억씩 내는 게임 회사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단일 게임으로 한 이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게임 회사들 거의 없어요. 클래프톤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클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관건은 신작 게임이 되겠죠. 앞으로 신작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작 게임이 이 배틀그라운드 세계관을 좀 모바일로 확장을 해서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수십 년이 흐른 뭐 2051년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전 예약자 수가 한 3천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숫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출시된 게임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페이스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크래프톤은 단일 게임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단점이자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작 게임이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단점 요인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뭐 최근 들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런데 이게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이에요. 중국 사실. 예, 중국에서 지난번에 뭐 게임은 정신적 편이다 이러면서 그렇지. 결국 아이들 교육에 방해가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내에 있는 게임 업체들이 고 멀티플을 받았던 이유가 중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국내 시장,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서 중국의 게임 산업을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기존에 한 20배, 30배 받던 멀티플이 40배, 50배, 100배 이렇게 받았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국에 대한 중국에서의 그 게임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과연 이 게임 업체에 대한 고 멀티플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앞으로 국내 게임 업체들한테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의견 갖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 뭐냐면 그 게임 회사가 돈 버는 게 결국 아이템 팔아서 이제 게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건데 그건 아이들이 주로 못 하고 성인들이 많이 하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을 규제하는 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영향이 제한적이다? 성인 대상의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임 회사들은 오히려 이때 더 부각되지 않겠는가? 근데 또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게임을 성인까지 하는 그 성인이 게임을 할 때 유아 청소년 때부터 게임을 계속적으로 했던 그 게임이 성인이 돼서 이어지면서 계속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유아 청소년이 게임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성인이 됐을 때 그 게임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조금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장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게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지션이 달라지고 매수냐 매도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이 손실을 보냐 돈을 보냐 이게 달라지니까 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참 복잡해. 우리 이제까지 뭐 한 50분간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뭐 파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내일이면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주를 대비하는 건데, 다음 주를 상승한다라고 만약 믿는 분이라면 내일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 거고, 이 하락이 계속 간다고 하면은 내일도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포지션을 좀 정해야 될까? 참 어려운 거죠? 어렵죠.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사실 점심도 못 먹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계속 고민에 빠졌는데,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 도착하자마자 초코파이 좀 먹을게요. 그러면서 당 떨어져요. 초코파이 먹고 시작을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을 한다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예측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맞는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100% 맞는 경우는 없어요. 저 역시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계속 이제 시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그냥 대응을 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분명히 시장에서 뭔가 리스크 요인이 불거졌고 어려워진 상황은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변화되는, 지금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었던 외국인의 매도세,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섣부른 매수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가 저점에서 사겠다라는 내가 최바닥에서 사겠다라는 욕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추세가 돌아 나왔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뭐 가능한 한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 여유가 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춰놓은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멘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은 결국은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멘탈을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현금 비중을 좀 일정 부분 늘려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요. 시장에 맞게끔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일 우리 금요일장에서 다음 주에는 상승이 될 거야 라는 어떤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매수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현금 부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현금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락하더라도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있으니까 멘탈 관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이거 싼 거 같아 하고 가지고 있던 거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 현금 보유를 가지고 진짜 사야 할 때는 언제냐.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이렇게 빠졌어요. 현금 보유 있는 분들은 오늘 샀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내일 또 빠지면 잘못 산 거잖아. 그럼 그쵸. 언제 살 것이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삼성전자 사도 돼요? 더 사도 돼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가격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주가의 가격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그걸 무턱대고 이렇게 사는 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에 대한 습관은 아닙니다. 뭐 밸류에이션이 뭐 싸다 뭐 이런 말씀 뭐 계속적으로 뭐 여러 언론에서 나오겠지만 사실 뭐 삼성전자가 뭐 PER이 몇 배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가격이 빠졌을 때는 그걸 가격이 빠졌다고 주식을 사기보다는 과연 이 삼성전자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멀티플을 위로받을 수가 있을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지, 그 모멘텀이 보이기 전까지는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빠졌다라고 해서 내가 사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멀티플을 향상시키고 과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일지 그게 명확해질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빠졌을 때 무턱대고 사지 마시고요. 과연 내 종목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향후적으로 어떠한 성장성을 보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결국 모멘텀이 확인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는 결국 상승 반전이 됐을 때 그때 사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도 상승 반전이 나올 때 아마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라고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이유가 이 회사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인지 또는 이 주가에 대한 멀티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 사들어가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참 어려운 장이죠. 내일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나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좋은 그 판단 그리고 서둘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마음의 여유 갖는 금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